안녕하세요. 예. 자, 추운 화요일입니다.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죠. 또 즐거운 공법을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건축법 443페이지입니다. 면적.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대지도 배웠고, 공개공지도 배웠고, 도로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면적에 대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자, 근데요, 왜 우리가 면적을 공부할까요? 면적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건폐율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건폐율이란 위에 건물 건자 덮을 패자라고 그랬죠. 위에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 그죠? 자, 그런데 그건 한문적인 해석이고, 법률상의 개념은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죠? 이게 건폐율이잖아요. 용적률은 어떻게 보였어요? 용적률은 터 잡아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데 넣다 용자 쌓을 적자 얼마큼 쌓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용적률인데 수직적 규모 제한하는 거죠.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 비율. 그래서 건폐율은 여기 가까운 건대, 용적률은 연대, 이렇게 정리했죠. 근데요, 연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다.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 구하려면 바닥 면적 알아야겠네. 그죠? 곱하기 유리니까 100.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면적이 다 나오죠? 그러면 면적을 산정할 때는 어떻게 산정하냐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비춰지는 면적, 그 면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평 투영 면적. 그래서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보면. 그리고 또 무엇을 기준하냐면 경계선이 아니라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 건폐율. 자, 대지 면적부터 산정해 볼까요?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죠? 하늘 내려보면 비춰지는 면적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 산정하는데 대지 수평 투영 면적을 하는데 그 대지 면적을 산정하는데 포함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포함되는 게 좋아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아요? 대지 면적이 100일 때와 대지 면적이 200일 때 어느 게 좋아요? 200일 때 좋죠. 예를 들면 건폐율이 50이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50 적용하면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이 50%니까 50제곱미터 짓고 나머지 50%는 공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지 면적이 200이면 건폐율이 50이다. 그러면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은 이 대지 면적이 50%니까 10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포함돼야 좋은 거예요. 포함돼야. 그래야 이 건폐율 용적률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건축 면적, 연면적이 커질 거 아니에요. 분자가 커질 거 아니에요. 분자가 커져야 좋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는 분모에는 포함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수평 투영하는데 이러이런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제외시킨다는 말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겠다. 우리 아직 요 부분은 지난 시간에 가각전제라든지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기본적인 개념 정리만 잘 하시 바랍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면적을 선정하는데 특례는 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지 면적이, 자,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이제 1000제곱미터였어요. 1000제곱미터인 땅에서 건폐율을 확인해 봤더니 건폐율이 50이 돼. 자, 그러면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인 땅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확인해 봤더니 건폐율이 50이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최대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의 50%니까 최대 건축 면적은 500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건물 짓지 말고 빈 땅으로 남겨둬라. 그 빈 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지 면적. 그러면 최소 공지는 50% 이상을 확보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건축 면적과 공지 면적을 합하면 뭐가 된다? 대지 면적이 된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예, 수평적으로 얼마큼 덮을 수 있느냐 요 규정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80%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지 면적의 80% 건축하고 나머지 20%는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이 20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은 20%고 나머지 80%는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얼마큼 덮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건폐율 20이다, 70이다, 80이다, 50이다 이런 말, 90이다 이런 말 이해하셔야 돼. 건폐율은 절대 얼마를 넘을 수는 없어요. 건폐율은 100을 넘을 수는 없죠. 건폐율이 200이다 그러면 남은 이 땅이 2배를 더 풀한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건폐율은 상업지역이 90%가 대한민국의 최대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있는 이유는 이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이제 대지 면적은 체크했고 이 건축 면적 건폐율이 50%면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예, 이게 500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자, 건축 면적. 일단, 건폐율이 대지면 천인 땅에서 건폐율이 50이면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500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우리 건축 면적. 이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했어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땅에 픽스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어떤 걸 건축물이라고 그랬어요? 지붕과 기둥,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을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수평 투영한다고 했잖아요. 면적은. 근데 뭘 기준으로 수평 투영하느냐? 자, 이 1을 기준으로 하느냐, 2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1을 기준으로 수평 투영할까요? 아니면 2를 기준으로 할까요? 2를 기준으로. 이 지붕의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 아니라, 자, 이 지붕을 받쳐주고 있는 벽. 자, 그러면 벽도 밖에 벽이 외벽이죠?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이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이 건축 지붕을 받쳐주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 근데요, 이 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이 없으면 지붕만 둥둥둥둥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없는 경우는 기둥이라도 있어야 건축물이 되겠죠? 그래서 벽이 없으면 외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외벽 또는 외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봤을 때 통으로 수평 투영한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뒤를 깔고 있는 면적이 건축 면적이잖아요. 건축 면적은 하나겠죠? 그렇죠? 하나. 그 하나의 건물에는 하나의 건축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하는 게 좋아요? 포함하지 않는 게 좋아요?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하는데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데 포함하는 게 좋아요? 포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대지 면적이 1000이고 건폐율 50인데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이 500인데 하나 대지에 두 동이 이상이 있으면 이 두 동이 합쳐서 5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면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모에는 포함이 되는 게 좋고 분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돼야 더 넓힐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안 돼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이 되죠? 분모에는 포함되는 게 좋고 분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자, 이런 또 특례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게 있고 뭐 나중에는 이 특례 조항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요 법적인 개념만 좀 잘 이해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다만 뒤로 넘겨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예, 거기 박스에 444페이지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 어떤 기준이 막 나오고 그러죠. 그 부분은 다음 과정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이런 개념은 기본 개념은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 건폐율을 이렇게 정리 적용해서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용적률을 봐봐요. 자, 용적률. 자, 용적률이란 아까 어떻게 정리한다고 했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이다. 그죠? 자, 그러면 연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다. 그죠? 그러면 이 연면적을 구하려면 바닥 면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을 구해봐야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니까 알고 봤더니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에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다.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면 하나의 건축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는 1층이 편의점이 이렇게 딱 있고 이 부분은 식당이 있고 여기는 주택이 있고 자, 여기는 주택이 있더라. 그러면 바닥 면적은 이게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이 편의점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겠어요? 편의점은 이 면적 산정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수평 투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편의점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하면 이게 편의점의 바닥 면적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당의 바닥 면적도 위에서 아래로 수평 투영하면 식당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하면 예, 식당의 바닥 면적이 되겠죠. 그죠? 바닥 면적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1층 바닥 면적, 2층, 3층 바닥 면적도 있으니까. 건축 면적은 하나인데. 그런데, 그러면 정확하게 중심선 물렸잖아요. 그러면, 예, 편의점의 바닥 면적과 식당의 바닥 면적을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1층의 바닥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연면적이 되더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치면 연면적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 바랍니다. 바닥은 여러 개다는 이야기예요. 바닥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외벽에 뭐 돌출 부분이 없으면 이와 같은 경우는 이 각 층의 바닥 면적과 이 건축 면적이 같은 경우잖아요. 각 층의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이 같은 경우죠.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에 바닥은 여러 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각층 또는 일부에 벽이나 기둥, 기타, 이와 유상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무슨 면적이라고요?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바닥 면적의 개념을 정리하셔야죠. 그런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데, 예, 여기도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닥 면적 산정하는데 산입하는 게 있고, 바닥 면적 산정하는데 제외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바닥 면적 산입할 때 산입하는 게 좋아요? 제외하는 게 좋아요? 제외하는 게 좋죠. 이게 산입되면 연면적이 들어가니까 예, 지을 수 있는 총 용적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바닥 면적 산입에 제외되면 연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연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산입하지. 제가 분자에는 산입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에 요 바닥 면적 예, 산입하는 것, 제외하는 것, 우리 교재 거기 있는 445페이지에 제외되는 걸 산입하는 거, 요 규정이 있죠? 여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나중에는 그 부분도 자세히 볼 거예요. 445페이지에 거기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예, 나중에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고, 일단 이런 개념을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닥 면적, 이런 합계가 연면적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이, 자, 여기 대지 면적이 1000입니다. 1000제곱미터인데, 용적률이 200%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예요? 이 대지 면적의 2배죠. 2배니까, 예, 2000제곱미터다. 그죠? 2000제곱미터. 이제 올라가는 터가 총 용적이 2000을 넘어가면 안 돼.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면적이라는 건 이제 오른쪽에 연면적을 네, 뒤로 보세요. 예, 뒤에 446페이지 연면적을 보겠습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시그마 바닥 면적이다. 여기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는 이야기죠. 연면적인데, 근데 예, 기억할 것은
이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거. 산입하는 게 좋아요? 산입하지 않는 게 좋아요? 방금 전에 지을 수 있는 총 용적이 2,000인데 건물이 들어선 공간이 2,000에 포함이 안 되면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산입하지 않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용적률 계산할 때 건축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4개 기억합니다. 무엇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지하층의 면적, 그죠? 그래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층 바닥 면적, 지하 2층, 3층, 4층, 100층, 만층이 있어도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그 지을 수 있는 총 용적에 포함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연면적은 용적률 할 때 연면적은 지상층의 연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 바닥 면적,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에다 이렇게 딱 진하게 표시해놨죠. 그러면 또 지상층이라도 어떤 공간은 용적률 계산할 때 그 공간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요. 자, 여기가 편의점이 아니라 주차장이다 그러면 이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주차장 많이 만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근데 이게 만약에 주차 빌딩이다 그러면 그건 부속 용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런 상가라든지 업무용 빌딩인데 그 주차장이 있더라 그러면 그게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지만 주차 빌딩인데 주차장이다 그러면 그것은 부속 용도가 아니죠. 지상층의 이런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그 다음에 또 이 건물 경사지붕 아래 설치한 대피 공간의 면적. 이 대피 공간의 면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하늘에 옥상에 H가 있는 걸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헬리포터입니다. 헬리포터는 우리 건축법에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H 있어요. 헬리콥터가 딱 내리잖아요. 이 헬리포터라는 것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옥상에는 이런 피난 용도로 이용한 헬리포터가 설치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리포터라는 것은 지붕이 평지붕일 때 헬리포터가 설치될 수 있잖아요. 헬리콥터가 뜯어낼 수 있죠. 그래서 헬리포터 설치 대상 건물인데 평지붕이 아닐 때는 그럴 때는 경사진 지붕일 때는 그 아래다가 대피 공간을 만들라고 그래요. 헬리포터가 설치되는 지붕에 평지붕이 아닐 때는 경사진 지붕일 때는 대피 공간을 만드는데 그 대피 공간의 면적도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주대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초고층 건축물 우리 가까이 여기서 옥상에 가면 우리 초고층 건축물 저기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보이시죠? 123층짜리. 그러면 롯데타워 가면 어디 놀러 가시라고 그랬어요? 돈 안 들이고 전망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 초고층 건축물은 30개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요. 30개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초고층 건축물의 이런 피난 안전구역 등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많이 만들어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주 대피. 거기 지주 피대 그러면 좀 발음이 안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주 대피 이렇게 외웁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지주 대피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 교과서 446페이지에 거기 5번 연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그래서 이게 다 건필 용적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항상 수평, 투영하고 중심선 기준을 하는데, 자,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적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447페이지 건필 용적률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면, 건축물의 이 층수가 있어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 페이지 450페이지. 자, 이제 건물의 높이에 관련해서 이런 높이, 그리고 층수, 자, 층고,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높이라 그래요? 자, 높이. 449페이지에 거기 앞장 한 장 넘겨보세요. 건물 높이란 어디까지를 높이라 그럴까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딱 있어. 자, 이렇게 딱 있으면 건물 높이란, 이게 지표면이죠? 지표면에서 어디까지를 건물 높이라 그래요? 건축물의 상단까지, 윗상자 그리고 끝단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건물 높이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란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한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한다. 물론 이제 이 높이를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1월 달에 기본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높이라고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그래서 교재 페이지 449페이지 여기에 1. 높이 산정 원칙.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나왔죠? 거기까지만 딱 줄만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거기에 있는 층수가 나와요. 층수, 층고, 그리고 반자 높이 이런 말 나오는데, 자, 먼저 시험에 층수가 시험 지문에 잘 나왔어요. 자, 먼저 층수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오른쪽에 나왔죠. 자, 먼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이미 배웠어요.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옥상은 층수에 산입할까요? 옥상은 이 건물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가 이제 1층, 2층, 그래서 이렇게 층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하층이 있어. 지하 뭐 1층, 2층 있어요. 근데 지하층은 우리 건축법에서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하층은. 그래서 이 지하층은 우리 63빌딩은 63빌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63빌딩은 지하가 3층이고 지상이 60인데 60층이지 그건 63빌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10층짜리 건물이면 승용 승강기가 설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 이상이면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승용 승강기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옥상에 승강기 탑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승강기 탑이. 그러면 이 부분도 층수에 포함을 할 거냐? 옥상 부분. 자, 옥상은 층수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리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옥상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옥상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일단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해야 하네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옥상은 산입할 수도 있고 산입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8분의 1을 기준으로 산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 개념만 정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1번과 2번만 체크를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 밑으로 3번 가보세요. 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를 하나 층으로 본다고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를 하나의 층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건물은 층의 구분이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이 건물은 명확하죠. 층고가 있으면 층의 구분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1층, 2층 하지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이 뭐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긴 놈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놈.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뭐? 나이트클럽?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나이트클럽이나 뭐 교회나 성당이나 막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성당 같은 경우는 통으로 막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몇 층이냐고 답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를 하나 층으로 본다고요? 4m를 하나의 층으로 본다. 그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딱 있어요. 우리 건축법은 원래
높낮이가 다르면 건축법의 기준은 다 가중평균해서 산정하거든, 높이를. 그런데 층수만큼은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가중평균한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5층이고 여기가 7층이고 여기가 10층이다 그러면 이 건물의 층수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가중평균한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본다. 그러면 틀립니다. 예,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주 물어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가중평균한 층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본다. 자, 그렇게 딱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체크하셨어요? 예,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왼쪽에 450페이지에 자,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요것만 좀 부연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바닥이라고 그러고 위에서 내려오면 바닥이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 천장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반자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자냐면 이 바닥 구조체 이 아래면,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 천정이 마감되잖아요. 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자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자 높이냐면 이 방의 바닥면에서 이 반자까지, 여기를 우리는 반자 높이라고 그래요. 방의 바닥면에서 예, 반자까지를 반자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층고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층고냐면 이 방의 바닥 구조체, 여기 보세요. 방의 바닥 구조체, 이게 이제 밑에서 보면 바닥 구조체잖아요. 이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여기를 우리는 층고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층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윗면까지를 층고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윗면에서 윗면까지를 층고. 바닥면에서 반자까지를 반자 높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윗면까지를 예, 이 층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처마 높이는, 자 여러분, 아까 건물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이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라고 했죠? 높은 성자 끝단자, 여기 상단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마 높이는 어디가 처마 높이냐면 이게 수평재잖아요. 이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이나 예, 깔돌이. 근데 깔돌이가 뭔지 몰라도 되고, 이 기둥의 상단. 그러니까 이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이나 기둥의 상단. 여기가 기둥의 상단. 기둥의 상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처마 높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합니다. 그래서 반자 높이, 층고, 처마 높이, 건물 높이. 이렇게 정리를 딱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 부분만 여기 있죠. 처마 높이. 지표면에서 기둥의 상단까지를 처마 높이다. 자, 그 정도 용어 개념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면적, 높이, 층수. 자,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세요. 이제는 예,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기본 과정에서 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뒤에 456페이지 여기에 있는 예, 특별건축구역이 나옵니다. 자, 개념만 좀 정리하세요. 특별건축구역은 이 32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저기 세종시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나 이런 데는 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서 이쁜 청사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은 말 그대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특례라는 것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이 건축되려면 법 규정이 강화되어야겠어요? 완화되겠어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예, 특별건축구역이다. 법 규정을 예, 여기에 있는 건축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여기 있잖아요. 특례. 건축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게 특별건축구역입니다. 법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하지 않습니다. 거기 배제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러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건축구역은 누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정권자가 누굴까요? 자, 국장하고 누구?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국장과 시도지사는 이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느냐? 어디다 지정할까요? 거기 밑에 지정 대상 지역 나왔죠?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박스에 있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다 사업구역이에요. 사업구역. 사업구역이죠. 이 국장 시도지사는 다음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보니까 가번에 뭐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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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역 그리고 또 2번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도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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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역 그러죠. 이런 법에 의해서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건 사업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안 되는 제외지역, 이럴 때는 제외지역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지정불가지역이라고 나오죠. 어디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어요. 지정불가지역은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이죠. 4개 있네, 4개. 4개, 5개 나오면 얼마나 출장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안 된대.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 그죠? 일명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린벨트라 그러잖아요. 그린벨트에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서 막 이쁜 건물 짓는다 그러면 그린벨트 목적, 지정 목적하고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개발 제한구역은 지정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자, 자연공원이 예를 들면 설악산 국립공원 이런 데가 막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별건축구역 지정한다고 하면 자연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연공원. 그리고 또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나중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엄격히 행위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접도구역도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보전산지는 보전해야 될 산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느낌상으로 가면 되죠. 지정대상 지역은 사업구역이고 그리고 지정제외지역은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이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틀리기 쉬운 규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보니까 지정시 국방부 장관과 사전협의지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강원도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아무래도 384로 경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우리 남북 뭐 이런 관계도 이제 생각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북 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다만 이 경우는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다가 특별건축구 지정할 때는 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누구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겠어요?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해라.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기 틀리기 쉬운 부분. 다른 사업구역 나오면 누구나 다 맞추는데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딱 하나 요주면 답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이런 개념 정리만 해놓으세요. 자, 특별건축구역이 뭔지 이런 개념만 간단하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기시면 460페이지 건축협정이 나옵니다. 협정도 최근 들어서 시험에 거기 3번이나 출제가 됐었죠. 자, 여기서는 협정이라는 개념이 뭔지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협정이 뭐예요? 협정이 당사자 간의 협의에서 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협의에서 정한다 이 말이 협정이잖아요. 그러면 협정계약을 체결해서 건축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는 협정계약을 체결해서 건축, 디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협정이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다 협정 체결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지역에서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협정 계약을 체결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여기서 협정이 나오는 취지를 보세요.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낙후된 구도심 지역들이죠. 자, 보면 여기 도로가 있어. 여기에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A 필지예요. A 필지. A가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또 B 필지를 보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B 필지야. 또 여기는 C 필지. 그리고 여기는 D 필지. 여기는 E 필지. 5개 필지가 이렇게 있네.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서 땅이 있는데 다 건축이 가능한 땅은 아닌 것 같아. 건축이 가능한 땅이 있을 것 같고 또 건축이 안 되는 땅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자, 어떤 땅은 여러분 건축이 딱 느낌상 건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는 건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을 수 있죠. 도로가 너비가 4m 도로고 접도는 2m 이상 접혀 있으면 허가 내주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건 건축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C는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C도 당연히 도로 4m 이상의 도로에 대지가 2m 이상 접혀 있으면 허가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B는 이 허가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거는 원래 우리 건축을 받으려면 도로 너비가 4m고 접도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접도가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근데 원래 기본적인 접도가 2m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자료형 획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맹지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접도가 운칙은 2m 이상 안 되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땅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D는 건축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E는 완전 맹지잖아요. 맹지는 건축허가 안 난다고 그랬죠? 실제 낙후된 지역은 이런 필지들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이야 택지 개발되고 신도시가 만들어진 땅들은 이런 땅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예전에 구도심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땅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실제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땅들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전원의 합의에 의한 협정계약을 체결하면 합병하지 않고도 협정계약을 체결하면 이 땅을 마치 하나의 대지로 보고 A도 C도 B도 D도 E도 자기 땅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더라. 이게 뭐라고요? 협정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대지로 합병을 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죠. 협의. 그러면 이런 협정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나 또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 권한 있는 지상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협정계약을 체결할 때는 뭐 하라고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전원의 합의로. 근데 아무 데서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신도시 지역에서는 신도시 위례 신도시에서 협정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공동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지역은 이미 땅 건축 가능한 땅 만들어준 지역이에요. 그래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은 이런 지역에서 전원 합의에 의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더라. 그래서 협정 체결 지역을 규정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는? 거기에 있는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G,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G. 그리고 또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우리 달동네잖아요. 도로가 필지가 얼마나 안 좋겠어. 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주. 그리고 또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존치 지역의 존. 그러니까 지주, 존. 그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의 재생 지역이 돼. 지주, 존재. 기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니까 조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주, 존재는 이때는 이 협정 계약을 체결해서 공동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어디에서는 협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요? 지주, 존재.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협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어요. 협정, 그죠? 자, 하나 합병하지 않고도 협정 계약을 체결해서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축 행위를 또는 대지선 행위를 임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정 계약을 체결하면. 자, 그러면 그런 개념을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그죠? 자, 계약을 협정 체결할 때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협정을 체결해서 이 어떤 협정이 어떤 특례가 있습니까? 자, 그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462페이지에 나중에 이제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만 좀 개념 정리하고 볼게요. 협정 5번에 협정에 따른 특례 나왔죠. 그러면
자, 여기 협정 공동 건축할 때 여기서 A와 B가 여기서 원래 건물은 맞벽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A와 C가 이렇게 맞벽도 공동 건축을 신청하면 맞벽도 허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벽 건축도 허가해 주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협정을 체결해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해 건축하는 경우 맞벽을 건축한 자는 공동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공동 건축을 신청하면 맞벽 건축도 허가해 주겠다는 큰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이 시험에 잘 나왔어요. 요거. 이게 하나 대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5집이 지금 협정을 체결했으면 자기 땅에서 각각 건축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제일 좋은 것은 B도 여기도 지금 E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 대지로 보고 다음 같은 것들은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거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여기에다가 주차장 만들까라고 같이 5집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이렇게 통합 적용할 수 있더라. 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에 있는 부설 주차장 설치, 그죠? 또 여기 건물 지려면 우리가 원칙은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DJ는 뭘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 같이 5집 이용하는 적용 여기다 할까? 적용도 통합 적용할 수 있더라. 적용도 그래서 적용도 통합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아까 맹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이게 접도가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맹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 부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마치 하나 대지를 보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통합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 대지로.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통합 적용할 수 있고 적용도 같이 하자. 주차장도 그리고 또 지하층도 우리 같이 만들까? 지하층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또 건물 지을 때 건폐율도 통합 적용할 수 있더라. 건폐율도 통합 적용. 건폐율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 건물 지을 때는 반드시 배수 시설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런 하수 처리 시설도 통합 적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시험에 협정 계약을 체결했을 때 총합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서 통합 적용할 때 건폐율은 통합 적용이 나오지만 여기 있는 적용, 대지와 도로 관계, 지하층 설치, 개인 하수 처리, 부설 주차장 설치, 그리고 건폐율은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냐면, 자, 용적률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용적률을 통합해서 적용할 수는 없더라. 먼저 하려면 용적률 사서 해야 되지. 용적률은 뒤에서 그래서 결합건축이라는 게 나옵니다. 결합건축이. 그리고 또 계단을 설치. 자, 이런 계단 설치는 통합 적용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각각의 대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땅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단 설치. 그리고 또 우편물, 개인 우편물 수참 설치는 통합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생활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합 적용될 수 있는 사항, 그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협정이 뭔지 이런 개념 정리는 해 주셔야 돼. 협정이라는 개념 무슨 말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협정 개념 정리했고,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면 결합건축 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결합건축은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뭐만 써놓으라고요? 용적률 거래. 결합건축이 뭐라고요? 용적률 거래. 용적률 살 수 있대요. 용적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여기가 A 필지고 여기가 B 필지야. 자, 그러면 둘 다 상업적이에요. 상업적이지만 그 용적률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용적률이 500%에 달한다면 용적률이 500%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지을 수 있을 때 그 땅에 뒤지면 이제 5배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을 수 있는 총 용적은. 그런데 어디가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위로 올라가는 공간이. A 필지예요? B 필지예요? A 필지가 아무래도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지 D 필지보다는. 그러면 똑같이 500으로 지을 수 있는데 B가 파는 거야. 나 여기서 300만 짓고 나머지 200이 남으니까 200을 당신한테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 A는 여기를 700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대신 B는 300만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용적률을 200을 파는 것이 뭐라고요?
결합건축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TDR이라는 제도 배우잖아요. 이 공간을, 이 공중권 양도, 그죠? 그 공중권을 양도하는 게 결합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학개론의 개념이 건축법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공중권을 양도한다는 것이죠. 용적률이랑 공중권 양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결합건축도 특정한 지역에서 이 결합건축이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면 상업적이나 이런 적인데, 저기 부산에 있는 상업적인 용적률 사가지고 여기서 올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결합건축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결합건축이라는 개념 정리만 좀 해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공중권을 거래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봅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470페이지 봐보세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건축,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좀 내년에는 나올까? 내년에는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잖아요. 자, 그러면,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대상이 뭘까? 어떤 분쟁을 조정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 용어 정리할 때, 건축 관계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제가, 관계자가 누구가 건축 관계자라고 했어요? 건축법에 4대 인물이 있었죠? 자, 누구요? 건축주, 또, 여러분이 건축주였잖아요. 설계자, 설계하는 사람. 설계해주면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시공자가 있고, 또 설계자,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자가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 지도 감독한 사람이 감리자. 이 사람 제가 건축 관계자라고 했죠. 그리고 또 건축 관계자와 비교해서 나오는 게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말 배웠어요? 안 봤어요? 관계 전문 기술자. 구조나 설계에 있어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이 설계자, 감리자와 협력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구조나 설계에 있어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했다. 일명 기술사, 구조 기술사, 설계 기술사. 이 사람들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민, 인근 주민. 그러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대상은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또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또 이 건축 관계자와 주민 간의 분쟁, 또 관계 전문 기술자끼리 관계 전문 기술자, 관계 전문 기술자. 자,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이라든지 또는 관계 전문 기술자와 주민 간의 분쟁. 이 삼각형만 기억하시면 돼요. 32회 때도 이게 나왔고. 그래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분쟁의 대상은, 분쟁 조정 대상은 이거예요. 3명 나오잖아요. 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주민 간의 분쟁. 요 분쟁이 조정 대상이다. 자, 그렇게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죠. 자, 거기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있더라.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247페이지에 보시면 240페이지 474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나와요. 자, 이행강제금. 우리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행강제금은 우리 공법에서 공법에서 두 군데가 나와요. 건축법하고 그리고 농지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중개사법에도 이행강제금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허가구에서 이행강제금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건축법에서는 공법에서는 건축법과 농지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뭐예요? 이행강제금은 명령에 불응했을 때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지니는 법의 흥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행강제금은 중요한 것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근데 이행강제금은 이 4대 위반 항목이 있어. 여기서 이제 부과 요것만 잘 보세요. 자, 우리 건축법의 4대 이항 부과 대상. 부과 대상하고 그리고 부과 금액. 자, 이런 것 중요한데 4대 위반 항목이 뭘까? 건축법의 4대 위반 항목은 무허가,
무허가. 그리고 또 뭐예요? 무신고. 무허가 무신고. 허가 안 받고 건물 짓거나 신고하고 신고 안 하고 건물 주면 4대 위반 항목이에요. 그리고 또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위반한 거. 이게 4대 위반 항목이라. 이게 4대 위반 항목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무허가, 무신고, 건폐율, 용적률 위반한 게 4대 위반 항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 4대 위반 항목은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봐봐요. 4대 위반 항목은 위반 면적. 그러면 여러분 무허가나 무신고는 전체가 위반 면적이겠죠? 허가 안 받고 신고 안 하고 했으니까. 무허가, 무신고는 전체가 위반 면적이겠죠? 근데 건폐율, 용적률은 뭐가 위반 면적이겠어요? 그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한 면적이 위반 면적이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반 면적에다가 곱하기 제곱미터당 과세 시가 표준액. 과세 시가 표준액.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 4대 위반 항목은 부과율이 50% 부과한다는 게 0.5. 과세 시가 표준액의 50%. 요 50%라는 얘기. 자, 보세요. 그러면 위반 면적이 예를 들면 위반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예? 위반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허가 100, 무신고 100, 건폐율 위반하기 다 100제곱미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다가 제곱미터당 과세시가, 이 제곱미터당 과세시가 표준액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그럼 얼마예요? 부과 금액이?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인가요? 이 1000만 원에 곱하기 5 하면, 0점 하면 부과 금액은 얼마가 나? 4대 위반 항목은. 500만 원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죠? 0.5. 근데 여기에서도 제일 나쁜 놈, 네 4명 중에서도 제일 나쁜 놈, 그 다음에 나쁜 놈, 그 다음에 나쁜 놈, 그래도 나은 놈, 뭐 이렇게 4명이 또 나눠져. 그러면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제일 나쁜 놈이. 이 무허가가 제일 나쁜 놈이죠. 허가 안 받고 했으니까. 그죠? 무허가는 이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이 부과 금액의 100%를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무허가는. 그럼 무허가 건물이면 이행강제금이 500만 원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500만 원. 그 다음에 나쁜 놈 누굴까? 이제 10%씩 다운돼. 그 다음 나쁜 놈은 용적률 위반한 거죠. 용적률은 이 부과 금액의 0.9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 위반하면, 그럼 용적률 위반 건축물은 500만 원이 아니라 5구 45, 45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이행강제금이. 그리고 그 다음 나쁜 놈은 건폐율 10%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폐율을 위반했으면 58, 40, 4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나은 놈 신고상 무신고는 70%, 57에 35, 35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4대 위반 항목에 대해서 부과율은 요 비율을 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100%, 90%, 80, 70% 이런 놈들 밑에 나와 있죠? 나왔죠? 첫 번째 박스가 4대 위반 항목이고 그 다음에 그 부과율, 위반 항목의 부과율을 딱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 4대 위반 항목이 아닌 나머지 건축법 위반한 기타는 얼마예요? 당연히 기타는 위반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과세 시가 표준의 곱하기. 그럼 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이 위반 면적이 100이고 과세 시가 표준의 100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기타는 그게 부과율이 0.1을 기준한다. 그럼 0.1이면 1000만 원짜리가 0.1이면 여기는 100만 원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0.5를 기준으로 하느냐, 0.1을 기준으로 하느냐. 거기에다가 이제 기타 곱하기 대량이 정하는 비율. 우리 건축법의 위반 항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막 무수히 많은 비율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처럼. 그런데 요 나머지 비율들은 시험에 안 내요. 낼 수가 없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내면 깔끔하게 4대 위반 항목에 대한 부과 비율을 내더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부과 비율. 또 그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4대 위반 항목은 부과율이 얼마라고요? 기본적으로 기준이 50%다. 그죠? 나머지는 얼마라고요? 나머지는 10%다. 기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4대 위반 항목에 대한 부가 비율 얼마큼 하는지 이런 개념은 정리를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여기에 대해서 부가 횟수는 우리 건축법에서 뭐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시정 명령에 불응하고 그러면 이행 강제는 부과하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1년에 몇 회 이내에서 2회 이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어요. 자, 1년에 몇 회 이내에서요?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보고 저 얼른 교과서 한번 정리할게요. 1년에 2회 이내에서. 그럼 2회 이내라는 것은 1회 부과할 수도 있고 2회 부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조례로 정해. 그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이내에서. 2회씩 끌면 안 돼요. 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예, 이 방금 전에 이 부과 금액이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요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과 금액을 깎아주는 게 있더라. 감경이라는 것은 깎아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좀 깎아줄 수 있는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소형주택이잖아요. 근데 부허가 건물인데 이게 소형주택 지었대. 근데 주거용이 돼. 그럴 때는 부과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여기서 무허가다 그러면 5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여기에 이 주거용 건축물이다. 여기에 부과 금액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소형주택이라는 얘기예요. 소형주택을 지었으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더라.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 예전에는 85였거든요. 국민주택 규모다 보니까 돈 이행 강제금 내겠다라고 하고 막 불법 건축물 막 치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강화해서 85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부과 금액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자, 그죠?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축사동 농업용 시설입니다. 근데 일반 건축물이 축사동 농업용 시설이라서 500제곱미터,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부과 금액을 얼마를 경감해 주냐면 5분의 1. 5분의 1이면 2분의 1이 커요? 5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은 50% 경감하고 5분의 1은 20% 경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깎아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중부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가중부과하겠다는 것. 나쁜 놈은 가중부과해야지. 자, 어떤 경우?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 행위 때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범이다, 상습범. 그럴 때는 그 부과 금액 100% 범위 내에서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 행위일 때는 한다. 그리고 드디어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면 이행을 철거하라고 철거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안 해요. 징수해야 된다. 근데 의무를 이행했을 때 새로운 부과 금액은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것도 중지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의무 이행하면 나중에 그 전에 계속 부과됐던 것들은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더라. 자, 이게 이행 강제금의 큰 골격이다. 자, 그러면 교과서 한번 볼까요? 475페이지에 거기에 있는 부가 맨 위에 이행 강제 부가 1, 50% 부과하는 거 4대 위반 항목 나왔죠? 첫 번째 박스 4대 위반 항목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가나 있잖아요. 무허가 무신고 건표 용증 위반한 거. 자, 그러면 이 4대 위반 항목은 얼마를 부과한다고요? 거기 부과 산정 방법 50% 그만 나오죠? 밑에 줄.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일 나쁜 놈, 그 다음 나쁜 놈, 가나다라마 방금 전에 나왔죠? 무허가 무신고 건표 용증 위반한 거. 그 다음 밑에 2번. 나머지 기타 건축물은 10% 기준 부과한다. 2번에 2번. 자, 10%. 다만 다음의 건축물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자, 뒤로 넘겨보니까 부과 금액을 깎아주는 것 박스에 있죠. 뒤에 첫 번째 박스. 그 중에 기억본만 기억하세요. 기억본 뭐라고? 요 놈이잖아. 주거 용익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더라.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밑에 3번 가중부가 있습니다. 가중부가. 어떨 때는 가중부가 한다고요?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 자, 그럴 때는 몇 퍼센트? 100분의 50이에요? 100분의 100%예요?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감도 있고 가중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4번 경감 나왔습니다. 경감. 대령이 정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게 나온 거예요. 경감할 수 있는 거. 대령이 정하는 바. 요거 아까 축사 등 농업용 시설 있죠? 이것은 대령이 정한 바. 이게 대통령령에 이제 경감 규정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은 5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부가중지 나왔죠. 드디어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뭐 한다고요? 징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내용도 딱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에 관련된 규정을 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뒤로 넘어갑니다. 자, 좀 쉬었다가 주택법 개념 좀 하겠습니다.